현재까지 루키들 중 가장 탁월한 폼을 보이고 있는 안토넬리는 유럽 그랑프리 때만 해도 걸핏하면 리타이어, 크래쉬 유발, 노포인트 피니시를 일삼아 팬들로 하여금 저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을 왜 메르세데스에 태운 거냐며 노발대발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증명해내며 본인이 이태리산 베르스타펜임을 입증해냈습니다. 브라질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이그리드를 차지한 안토넬리는 피아스트리 미사일에 피격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견뎌냈고 레이스 후반부 베르스타펜이 눈에 쌍심지를 켠 채 DRS를 열면서 달려들었지만 끝내 저지해 포디움 두 번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안토넬리는 커리어 두 번째 포디움 피니시로 하며 환상적인 주말을 보냈죠. 하지만 안토넬리의 진짜 퍼포먼스는 라스베가스에서 분수가 터졌습니다. 레이스 초반 버추얼 세이프티카에서 빠르게 하드로 교체한 안토넬리. 그러나 안토넬리는 이미 스타트 미스로 5초 페널티를 부과받은 상황이었고 레이스 후반부엔 훨씬 더 싱싱한 타이어를 신는 르클레르와 피아스트리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는 신기에 가까운 타이어 관리로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를 우주방어했고 6위와 5초의 격차를 내며 페널티를 무마하는 데 성공했죠. 거기다 레이스 후 맥라렌 듀오가 스키드 플레이트 이슈를 실격됨에 따라 안토넬리는 2계단 상승, 브라질에 이어 2연속 포디움 피니시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토넬리는 50렙 중 무려 48렙을 하드로 달렸고 이런 와중 르클레르와 5초의 격차를 만들어냈으며 레이스 후반부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베스트 타임을 경신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즌 시작 전 토토 볼프가 왜 그렇게 설레발을 떨었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압도적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알핀. 작년엔 이맘때 더블 포디움을 기록하며 기분 전환이라도 됐지만 올해는 그 비슷한 것조차 없어 알핀은 여러모로 근 몇 년간 가장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초부터 드라이버 문제로 다사다난했던 와중 기어이 두 번째 시트를 차지한 콜라핀토는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이어진 알핀의 내부는 현재 진행형이 되다 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눈물겨울 정도로 느려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 피에르 가솔린은 브라질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차력초로 Q3 진출, 결과적으로 스프린트, 레이스 각각 1점씩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알핀의 차성능을 고려하면 이는 베르스타펜의 포디움 피니시와 맞먹는 난이도였죠. 물론 현재 알핀은 70점대를 찍고 있는 하위 3강 팀에 비하면 50점이 넘는 격차로 컨스트럭터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남은 그랑프리에서 알핀의 파워유닛에 소형 원자력 발전기를 심지 않는 이상 이 격차는 줄어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리가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벌어온 2점의 포인트는 산삼보다 귀한 점수이며 다시 한번 레드불에서 건너온 이 베테랑 드라이버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그랑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전 베르스타펜은 비오는 브라질에서 17그리드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불안불안했던 네 번째 챔피언 타이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돌아온 쌍파울로는 그에게 있어 재앙과 같았습니다. 스프린트부터 차에 불만을 토로하던 베르스타펜은 결국 16위로 Q1 탈락. 베르스타펜으로선 처음으로 순수 페이스 저하 때문에 Q1 탈락을 해버린 것이었죠. 여기에 한술 더 떠 경쟁 상대인 노리스는 압도적 차이로 풀포지션을 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챔피언십 경쟁은 끝장이 났다고 보았고 맥라렌 팬들은 미리 노리스의 챔피언 아다를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게 없어진 베르스타펜은 차의 모든 부품을 미국 그랑프리 것으로 교체,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지는 레이스, 베르스타펜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타이어를 알맞게 가져가며 이득을 보기 시작했고 베르스타펜이 1번 코너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여러 드라이버들을 갈아버리며 추월쇼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러셀마저 추월해버린 베르스타펜은 안토넬리까지 DRS를 열며 압박했죠. 결국 베르스타펜은 피트레인 스타트에서 포디움에 입성하며 또 다시 한번 레드불 팬들이 조수를 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똥꼬쇼를 하는 와중 노리스는 무난하게 폴토인을 가져갔기에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는 속절없이 더 벌어지게 되었죠. 이어지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폴포지션을 차지한 노리스는 이 그리드에서 좋은 스타트를 보인 베르스타펜을 막으려 했지만 오랜만에 패시브 효과가 발동되며 3위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레이스 중후반 러셀을 추월하며 2위까지 등극한 노리스였지만 후반부 차에 문제가 생기며 페이스가 현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2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엎드려 절받듯 라스베가스에서 우승을 차지 오랜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려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를 24점까지 좁혔습니다. 이로써 노리스는 다시 한번 챔피언십에 노란불이 켜지며 불안감이 고조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 그랑프리까지만 해도 모두들 무난한 노리스의 시즌으로 결판 날 것으로 보았지만 이번 두 그랑프리는 맥라렌 팬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이자 선전포고로 작용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아직 살아있고 노리스가 누워서 떡 먹듯 챔피언이 되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이죠. 과연 베르스타펜은 24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극복하고 배틀을 뛰어넘을지, 혹은 노리스가 시즌 전반에 있었던 엔진 이슈, 실격 등 여러 시련을 극복해내고 첫 번째 타이틀을 획득할지 어느 쪽이든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네덜란드까지만 해도 엄청난 격차를 노리스를 뒤에 두며 승승장구했지만 아제르바이잔 이후 대차게 꼬라박기 시작했고 이후 그랑프리에서도 밥 먹듯 우승컵을 가져오는 노리스와 달리 10포인트, 8포인트씩만 득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실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피아스트리는 24점 차이로 처지게 되었죠. 이에 음모론자들은 잭 브라운이 피아스트리의 차에 나사를 빼돌렸다는 등 지구 평평론 급 우스갯소리를 제기했지만 결국 피아스트리가 진짜로 부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 노리스의 주행은 완벽했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노리스는 거지 발사에
페라리 같은 스타트로 폴포지션을 말아먹은 것은 업으로 삼았고, 캐나다에서 팀메이트를 넘으려고 어뢰를 꽂다 도리어 본인이 리타이어하기도 했으나 후반기에 들어선 노리스는 이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두 단계는 훌쩍 스텝업했습니다. 전처럼 1번 그리드로 공짜로 헌납하지도 않게 되었고, 레이스 중반에 랩타임 관리도 탁월했으며 다양한 트랙 상황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등 점점 월드 챔피언다운 주행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맥라렌은 잔치상에 FI는 갑자기 인분을 뿌려대며 밥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후 맥라렌의 두 차 모두 스키드 플레이트 이슈로 실격된 것이죠. 결과는 더블 디스퀄리파이드. 중국 그랑프리에서 페라리의 환상적인 호러쇼에 감명받았는지 맥라렌은 이번 그랑프리에서 동반 실격을 받음으로써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각각 18점, 10점씩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24점 차, 그리고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과 동률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중국 그랑프리 이후 페라리가 그러하듯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이슈로 실격이 떴을 경우 팀들은 실격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차고로 높여 보수형의 셋업을 잡는데, 이 경우 당연히 차량 성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프린트가 껴있긴 해도 두 그랑프리가 남은 시점 24점이란 갭은 어마어마한 차이고, 그랑프리가 열리는 서킷 또한 맥라렌이 강한 카타르와 아부다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맥라렌이 다음 그랑프리에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후반기 그랑프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은 서킷이 맥라렌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피아스트리의 부진이 끝나지 않았고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는 24점이나 난다는 것을 보면 노리스는 아직 챔피언십 경쟁이 있어 매우 유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보톨레토는 올해 포디움에 여러 번 올라간 안토넬리,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준 아이저가자, 올리버 베어만과는 달리 잔잔하게 포인트를 수확하면 큰 한방은 없지만 꽤 괜찮은 수준의 루키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온하게 포인트 부스러기를 주워먹던 보톨레토에게 드디어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큰 거 한 방이 터졌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첫 홈그랑프리에 맞은 보톨레토는 스프린트에서부터 DRS를 단듯 실패하며 1번 코너에서 큰 사고를 내었고, 워낙 큰 사고였기에 보톨레토는 퀄리파잉에 출전조차 못했습니다. 이후 레이스 18그리드에서 악바리로 올라온 보톨레토는 스트롤을 추월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돌았으나 스트롤의 엉덩이 춤에 제대로 농락당해 도리어 리타이어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 스트롤과의 컨택으로 리타이어한 것에 대한 복수인지 보톨레토는 1번 코너 락업으로 스트롤에게 어퍼컷을 꽂았고, 스트롤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 작살이나 리타이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스튜어드들도 저건 아니다 판단했는지 보톨레토에게 다음 레이스 5그리드 페널티라는 중지를 부과했죠. 물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오버의 성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와중 보톨레토는 필켄베르크와 퀄리파잉에서 대등한 폼을 보이고 있고, 포인트 또한 루키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오고 있지만 이번 두 레이스에선 여러가지 실수와 불운이 겹치며 시즌 최악의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F1 역사상 최고의 루키로 맥라렌이 데뷔한 이후 메르세데스에서 7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한 루이스 해밀턴, 그런 그가 F1 최고의 근본팀인 페라리로 오자 전례 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디스퀄리파이드는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고, 헝가리에선 페이스가 뚝뚝 떨어지면 노포인트 피니시, 싱가포르에선 브레이크에서 폭죽이 터지면 순위 추락, 그러는 와중 레이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몇 번의 리타이어까지 경험했고, 퀄리파잉에서 Q2 탈락은 1, 2, 3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라스베가스 퀄리파잉에선 꼴찌를 기록해버렸죠. 물론 레이스에서 수많은 초월쇼를 함으로써 포인트권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후반기에 또 리프트 앤 코스트가 자결하며 10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밀턴의 이러한 부진은 해밀턴의 탓만은 아닙니다. 페라리 회장은 이 와중에 드라이버들이 말을 줄이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해독에서는 페라리가 해밀턴을 내치고 한창 날아오르고 있는 올리버 베어만을 데려가려 한다는 찌라시가 돈데다 만년충진인 줄 알았던 르클레르마저 에스턴 마틴이 탐내고 있다는 등 여러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가장 중요한 레이스카는 사춘기 중학생만이 어떤 날에는 로켓이 되거나 어떤 날에는 경운기가 되는 등 셋업에 따라 금이 되거나 늑금이 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고, 레이스 후반기가 되면 로켓이건 경운기가 되건 그놈의 리프트 앤 코스트 때문에 참치잡이 배만도 못한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페라리는 메르세데스에게 2위 자리를 헌납한 지 오래고 사실상 외발뛰기를 하고 있는 레드불에게 마저 3위 자리를 내줘버렸는데, 이대로만 간다면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에선 2025 시즌이 페라리에게 최악의 시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